안녕하세요. 법승TV 시청자 여러분, 법무법인 법승 장종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종 범죄로 알고 있겠지만 사실 보이스피싱은 약 10년 전인 2008년경부터 시작되었고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여 현재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으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초기에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 동포들이 국내로 직접 전화를 걸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건너가 범행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은 크게 국내팀과 국외팀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국외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팀에는 제일 위에 팀 전체를 관리하는 총책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많은 역할들이 배분되어 있죠.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가, 즉 설계자 역할이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일 대본을 짜거나 사기 수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다른 공범자들에게 조직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두 번째, 상담책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 조직들도 그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시킨 결과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자신들의 국외발신 지역이 노출되지 않도록 전화를 걸고 있어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보이스피싱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세 번째, 해킹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유명 해커를 동원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요. 조직은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링크한 인터넷 주소를 마치 택배 배송 문자인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열어본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이 곧바로 좀비로 감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감염된 좀비 스마트폰에서 검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접속을 하게 된다면 해당 홈페이지가 아닌 조직이 개발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어버리고 112에 신고 전화를 하거나 검찰이나 금감원 등 어느 곳에 전화를 하여도 모든 전화는 조직에게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무섭죠. 네 번째, 국내 연결책입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의 상성과 수시로 소통하며 공범자를 모집하거나 송금이나 계좌를 확보하는 방법 등의 정보를 교환합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만큼 카카오톡보다는 중국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위챗이라는 어플을 주로 사용합니다. 정리하자면 보이스피싱 조직 중 국외에서 활동하는 팀은 총책을 중심으로 설계자, 상담책, 프로그래머, 국내 연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가 아주 디테일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외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지도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외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들 바로 옆에서 범행을 벌이고 있는 국내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내팀에서는 최고 위치에 상선이 존재합니다. 이 상선은 국외에서 지시를 내리는 총책일 수도 있고 국내에서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숨어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국외팀처럼 국내팀에도 여러 역할이 존재하는데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내 상담책입니다. 이들은 국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동포 조직원들보다 표준어 구사면에서 월등하고 국내 상황이 밝기 때문에 검사, 금융감독원, 은행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두 번째는 모집책입니다. 조직범죄에 있어서 총책 다음으로 중환제책으로 공범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책은 온라인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알바 커뮤니티에 공고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집하는데요. 한 건만 해도 수수료 몇만 원을 주겠다는 말로 속이다 보니 돈이 급한 사람들이나 알바로 하루하루 지내는 선량한 여러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안타깝게 휘말리게 됩니다. 이들은 전달책, 인출책 등 사기 행위의 공범들을 모집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건네준 돈을 세탁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줄 사람도 모집하는데요.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대가를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것 자체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이 되어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전달책입니다. 주로 퀵서비스 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달책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인출책이 인출한 대금을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는 인출책입니다. 이들은 전달책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 계좌나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합니다. 인출한 금원은 쇼핑백에 담아 전달책에 건네주거나 최근에는 인출책이 직접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외 연결책입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돈을 대포 통장을 통하여 세탁한 후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국외를 오고 가고 다른 공범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있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팀은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선이나 총책만이 피해자들의 돈 중 대부분을 가로채고 각 하부 조직원들은 아주 적은 수수료만 받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잡히는 것은 하부 조직원들 뿐이며 상선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 알 뿐 자신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상 이번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중 국내 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최소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여 어떠한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았을 테니 순간의 욕심으로 쉬운 돈, 작은 돈에 깨워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직의 역할에 따른 처벌이 각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